우리한테 증거를 내놓으란 법이 세상에 우대 있어요. 7,800명의 투자자, 개인적인 질병을 왜 회사 탓을 하십니까? 15억 원의 제작비,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00여 곳의 장소 협찬과 물품 지원, 당신이라도 가서 싸워. 우리처럼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들 더 이상 안 생기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한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윤미야, 아빠가 약속 지켰다. 홀로 세상을 움직인 우리 동네 아저씨 이야기, 영화 또 하나의 약속. 2014년 2월 6일 대개봉. 우린 안 져요. 절대로.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육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상 위에 구름이 도니. 이 박사와 이 작가 이제이 그 6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두고 가신 소식이 없어 어찌하란 말씀이요.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만신창이 이 박사입니다. 왜 또? 아니 오늘도 봐봐 저기 오전 내내 여기 외부에 그 무당분 저기 하는 거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렇죠. 기록하고 면담하고 오후 내내 하다가. 아 그랬어요? 네. 야 오늘 저기 우리 박훈숙 특집이기 때문에 네. 무당이랑 할 얘기 많아. 딱 그 얘기인데 야 좋아. 웃기네. 그리고 오늘 저기 데칼코마니 또 가서 갑자기 여장을 시켜. 여장에서 내가 또 여자 연기를 막 연락에 가발까지 뒤집어 쓰고 립스틱 바르고 하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지금 녹음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씨발. 아이고. 지금 씨. 우리 저기 아니 우리 집이 생겼는데도 이래. 네, 그래요. 집이 생겼는데도 1시에 녹을 말이면 쫙 같은 상황이. 집 생기면 집들이 하고 막 그러느라 바쁜 거지 뭐. 지금 봐봐 밖에도 우리 감독님도 지금 부지중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계시고. 네. 그래서 안가가 이제 가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을 받기 시작했는데 뭐 손님들 오면 또 한 잔씩 또 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 잔 안 받으면 옆 테이블에 섭섭하다니까 또 그러니까 가야 가야죠. 되고. 제가 오늘 지금 새벽 1시인데요. 6시에 와가지고 5시간 동안 손님 접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가 지금 제가 개 깔라가 돼가지고. 아니 지금 얘 음주 방송 오랜만에 한다. 그러게요. 거의 뭐 저기 우리 처음 EJ 방송 시작한 그때 네 네 신길동 학고방. 신길동 학고방에서 개 꼴라 방송한 이후로 처음 꼴라 방송인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감사하잖아. 그렇지. 너무 이제 찾아와 주시는 분 우리 이제 팬 감사하고. 이 작가 잘해. 혼자 오신 분들이 많거든. 네. 거기 가서 딱 앉아가지고. 당연하지. 야 혼자 얼마나 이야기하고. 오늘 생각해봐.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혼자 와서 얼마나 좀 뻘쭘하겠어. 그렇지. 그때 제가 가드려야지 그런 거 당연히. 아니 우리 역할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안가에 오셨던 손님들은 이 작가랑 술도 한잔 하고 완전 노빵 난 거지. 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우리가 지금 방송을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네. 늘 이재 팬들한테 감사하다는 말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겉으로 느낀 건 없지. 왜냐하면 우리 이재 팬들이 실속이 없는 양반들이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좀 감동받은 게 있어요. 뭐요? 우리 또 하나의 약속 특집을 66회인가 7회인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박철민 배우한테 약속을 했지. 그렇지. 100만 명. 아니 C8. 나는 방송 듣고 얘가 미쳤나? 우리가 어떻게 100만 클릭수를 기록해? 우리 힘이. 아니 그거는 내가 그냥 한 말이야. 내 생각은 한 10만 하면 성공하겠다. 왜냐면은 또 하나의 약속이 네이버에 올렸을 때 우리 방송 전에 클릭 수가 4천이었습니다. 4천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한 10만만 해줘도 이 사람들이 나 대단히 고마워할 거다. 그렇지. 이런 생각으로 방송을 했는데 진짜 100만을 찍었어. 찍었죠.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우리가 화요일 날 27일 수요일 새벽이지 지금 그죠? 네, 29일입니다. 29일 새벽에 새벽 1시에 방송하는데 네. 네이버에서 96만인가 찍었고 아. 다음에서 8만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넘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80만 찍었을 때 박철민 배우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이 작가님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무슨 뭐라 했어 그 이제 PC방 이런 입을 잘못 눌렀다. 정말 죄송하다. 문자 왔다. 전화 왔더라고. 트위터로도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그건 몰랐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우리 이제 박 PD가 네이버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너무 몰렸어. 그러니까 다음은 얼마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래 두 개 합쳐서 100만이 넘었잖아. 근데 솔직히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그때 볼 때 80만이었거든. 네. 80만 볼 때 클릭수 80만 밑에 댓글이 전부 다 EJ 보고 왔어요. 박철민 보고 있나? 뭐 이런 거야. 그치. 이 작가님 어깨 힘들어가겠어요?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거 보고 정말 뭐라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 울컥했구나. 정말 울컥했어. 야, 이 사람들 진짜 EJ 생활조합에 가입은 안 하지만 네. 이 작가 책은 안 사지만 씨발 여기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너무 감동했던 게 내가 요즘에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지쳤어요. EJ 방송 우리 이제 한 2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오래 했다. 연수로는 3년 되고. 연수 3년 됐고 좀 많이 지쳤고 솔직한 말씀으로 협동조합이 아니었으면 때려치웠어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 이거 그 또 하나 약속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반응 보고 야 가야겠다 계속. 너무 고맙다. 네. 진짜 이런 팬들이 없다라는 걸 정말 느꼈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 정말 너무 감사해. 나 진짜 저한테 눈물 흘릴 뻔했다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네. 근데 또 재밌는 그런데 반응이 뭐였냐면 불펜이나 또 네. 그 즐겨 찾는 사이트가 사이트 있잖아. 네. 저 클레앙이나 이런 데서 누가 그랬더라고. EJ 팬들 성향상 이 클릭이 예매로는 안 간다. 그렇지. 그 정확한 네. 지적이야. 봐봐요.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이어서 그러겠더라고. 네. 오이어서도. 아니, 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 작가가 그랬잖아요. 실속 없는 팬들이라고. 조합원 가입은 10분의 1 되나? 10분의 1이 뭐야 이 새끼야. 1000분의 1, 되고. 1000분의 1이요. 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그 조합비 월 조합비를 CMS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게 또 10분의 1 되려나? 자, 니들은 그래서- 조합비 납부 신청했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우리 EJ 팬들 80만, 100만을 찍었던 EJ 팬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료 시사가 있어요. 30일하고 31일 날 두 번 있어요. 서울극장하고 대항장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EJ 팬들이 오프에서도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친 새끼가 지금 안될 야 것 새끼야 같아. 그거 영화가 문제 아니고 우리가 문제야 미친년아. 안 우리가 될 것 죽을 같아. 지경이야.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것이 알기 싫다 해서 뭐 이게 해줬었고 그 UMC를 비롯한 뭐 이용 기자 맞나? 네,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용 기자랑 그 또 그분들 그 알실의 제작자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이게 성공 못했거든 이 영화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데 사실은 저는 아닌데 세작이 그 전부터 계속 이 영화를 홍보를 계속했어. 이제에서 가끔씩. 네. 내가 짜증 나가지고 매번 잘랐는데 적당히 해야지 미친년이 말이야. 뭐 관계자야? 몇 표를 받기로 했어? 그거 그랬는데 아니고 내가 그 제작자랑 친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에서 정말 저희가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야 이분들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를 계속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원래 뭐 어차피 갑자기 EJ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또 욕을 많이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늘 신경 씁니다. 신경 쓰지만은 그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어떤 이걸 계기로 EJ 팬들한테 좀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저희가 보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가 사람 됐는데. 아니야 정말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 내가 진짜 정말 그 댓글을 그게 한 보니까 한 몇천 건이야. 네, 근데 몇천 건이에요. 내가 다 보면서 진짜 정말 울컥울컥했어. 야, 이 양반들 진짜 대단한 양반들이야. 한국에서 고맙다는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첫 정모 때 감동을 이번 느꼈습니다. 온라인에서 네, 또 감사합니다.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 내려갈 수 있는. 그래요. 감사드리고 다른 이제 동정은 어떻게? 예, 조합비 많이 납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합비만 납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저 시사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시사 문제. 아니 요새 뭐 설이 되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 이산가족 상봉 얘기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진정성이 있냐 없냐부터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거 말이죠. 네. 야로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 일단은 이렇게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대박이라면 대박입니다. 이게 야로예요. 야, 이게 야로야. 왜? 아니 자, 뭐가요? 이명박 정권부터 우리 남북 간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렇죠. 이명박과 저는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그런데 뭐가 달라 이 미친년아. 아니 그래도 이거 미친년은 이 박사한테 한 겁니다. 미친년이야. 누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이 박사한테 한 겁니다. 저 이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이명박근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그 남북 관계의 어떤 그런 걸 그대로 박근혜 갖고 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색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근데 예. 갑자기 이번 신년사에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입니다. 들고 나왔지. 그리고 이번에 외국 갔잖아 스위스. 네. 거기서 또 한 번 얘기했어. 통일은 대박. 통일이지 대박. 유니온이지 자, 대박입니다. 두 번 얘기했죠.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에서 또 갑자기 두 번이나 유화 제스를 취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한 번 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에서 진정성이 못 느끼겠다 예. 하니까 또 한 번 그거 아니다. 우린 정말 진정성 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TV를 이용해가지고 또 한 번 얘기했어. 정말 이례적인 겁니다.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제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강한 메시지이다. 그렇지. 이거 이런 경우가 없었어. 왜? 자존심 하나면 북한이 1등이거든. 그렇죠. 전 세계 1등이 북한이야.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 뭐 자존심 때문에. 어머 얘 종북인데? 그 사실이야. 근데 네. 그런데 북한에서 두 번 했고 이번에 박근혜가 거기 받아가지고 통일은 대박이 두 번 했어. 네. 그런데 문제는 뭐야? 조선일보에서 말이야. 더 웃긴 건 조선일보에서 통일 분위기를 띄우는 거야. 오호. 이게 C8 이걸 이거는 놓쳐봐야 돼. 언더로 뭔가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조선일보가요. 요 근래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말을 하고 난 후부터 사설 오피니언 봐보세요. 무슨 뭐 통일이 뭐 대단한 것처럼 미친년 조선일보 왜 갑자기 왜 그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안 그랬던 새끼들이 왜 갑자기 그래?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예언합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정말 엄청난 북풍이 불 거다. 아하. 그래서 남북 전부 모두 또 조선일보까지 빰프를 치는 거다. 이건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혹시 만약에 예를 든다면 유라시아 철도를 관통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갖다가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폭풍이야. 그렇지. 야, 조선일보에서 기사 제목을 뭐 통일이 미래다. 새 통일 운동의 불씨를 언제 C8 조선일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없어. 아 저기 조선일보 맞지? 조선중앙TV 아니고. 그 조선일보야. 조선일보. 그러면서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말을 계속한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화해 제스처. 그 이번에도 뭐 저 남북 이산가족 그강산에 만나 얘기했죠. 그렇지. 요거 제가 예언합니다. 100% 6월 지방선거 전에 북풍이 분다. 김기춘 듣고 있나? 아니. 존나 움찔할 걸? 아니야 당연히 지금 예상이 돼요. 그 경협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플랜 전진되니까 씨발, 기업들이 뭔가- 원하는 그거고. 뭔가 있어. 아니 난 북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김광수 소장님이랑 얘기할 때 막판에 우리나라 어떻게 된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심장이 쪼그라들었거든요. 난 북풍 얘기 딱 듣고 아니 휴전선 인근에서 계속해서 무슨 총격전 이상급의 연평도 포격급의 뭐가 있다는 얘긴가 하고 전쟁 준비해야 되나? 그리고 나 도망갈 준비 아니 싸울 준비해야 되나? 나 그래서 심장이 쪼그라들었다니까. 그걸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뭘 해도 분다. 북풍이 분다. 6월 지방선거 전에 분다. 그러니까 정말 완벽한 화해 아니면 도발 둘 중에 하나는 온다. 지금 봐봐요. 북풍이 분다. 남북 대화 채널이 공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 지금. 근데 예. 계속 딴 데서는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 예. 뭔가 하여튼 여러분 그려지고 있는 거야. 6월 전에 이런 거 불 때 절대 동의하지 마라. 예.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6월 지방선거 얘기 나온 김에 또 뭐 우리 이제- 방송에서 가장 네. 언급하면 안 되는 금기어 중에 하나가 되는 그렇죠. 안철수를 철수 얘기 형.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그
뭐 김성식 씨 영입하고 뭐 그리고 저기 머리 허연 저기 최명길 씨 남편 되시는 분 뭐 만나고 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새 그리고 신당 이름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가칭이지만 예. 예. 그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안철수 신당 실패합니다. 헐. 아니 이거 왜 실패하냐면요. 안철수 신당이 사실 지금 오히려 호남에 올인하잖아요. 이게 뭐냐고. 아하. 야권 아니 안철수 표를 누가 지지해?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이 안철수 지지 안 하잖아. 누가 다 안다고. 그런데 이거를 호남에서 빼오려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정치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 나와요. 이 박사님 저 도대체 이재의 정체성은 뭔가요? 안철수를 그렇게 미워하나요? 또 안철수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막 욕해요. 실패한다고 예언하면. 아니 봐보세요. 제가 우리 그 대통령 선거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는 한 번도 안철수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존나 비판했다가 편집했지. 아예 안 내보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그때는 누구든지 우리 문재인이 되든 안철수 되든 그때 몰랐잖아. 네. 누가 단일 후보 되는지 모르지만 누가 단일 후보 되든 우리가 밀겠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비판 안 한 거예요. 어떻게든 힘을 모아가지고. 그럼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우리는 역사 방송이니까 안철수가 역사 의식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거는 중도표를 끌어들이려 하는 것 같아. 네. 근데 저번에 방송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근데 중도표 못 끌어들인다. 우리가 그런 비난을 하는 거고요. 네. 안철수 다 신당이 성공한다면은 혹은 어떤 명분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믿어드리죠. 근데 우리가 무슨 민주당을 좋아해서 혹은 친노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정통 50년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DJ 바에 또 일말이 터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씨발려나 그게 아니고 저 진보를 제외하고 네. DJ 노무현 이쪽 라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걸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안철수의 어떤 지금의 어떤 방향성은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옳지 선명히 않다. 야당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판하는 거지. 안철수 개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대안 포지션으로 갔으면 거기에 적절한 해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신정치, 새로운 정치라고 얘기하면서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잖아. 지금. 우리가 DJ 노무현 이 라인을 좋아했다 치자. 네. 그렇죠? 네. 그럼 안철수가 자기가 잘 보여서 우리도 밀어줘요. 그런데 안철수가 보여준 게 이승만, 박정희 그렇지. 거기 가서 참배하고. 우리 방송에 했던 걸로 봐서는 절대 우리 방송 특성상 안철수를 지지하지 못하지. 당연하지. 아니 그래놓고서 저기 제주도 4.3묘역 거기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EJ 방송한 사람도 절대 안철수를 지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안철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스를 생산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거를 상식적으로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중도를 표방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우리한테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탠스가 바보 같은 스탠스지. 그렇죠. 오빠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나 같은 빠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다니까. 아니 저는 그래. 지금 내가 안철수를 비판하지만 안철수가 새누리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안철수 지지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누리 인간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 집단은. 그러니까 새누리만 이길 수 있으면 새누리만 이겼으면 내가 뭐든지 한다니까. 그렇지. 내가 씨발 어디 가랑이는 빨아라도 빨아. 요건 편집이다. 이건 편집이다. 아니, 그리고 바꿔. 아니, 가랑이를 빨아라도 빨아. 야, 됐냐? 아니 됐어. 아니 그거 해. 너도 왜 예전에 중북 집단 물러나라고 그 할아버지들 홀딱 벗고 그 트럭 타고 했잖아. 너도 그거라도 한번 해. 야 허중이가 말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했지. 이명박이 조선 빤다 그런 얘기 씨발 2억이었나 3억이었나. 했잖아. 그런 얘기 했어. 예. 나도 그래. 내 가랭이를 빤다 그러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가랭이 잘 빨아요. 그래, 알았어. 우리 저번에 말했죠. 우리 삼천교육대 특집할 때 네. A창 부르고 네. 그때 우리 이승훈 PD SBS에 불러가지고 특정인을 욕했잖아. 그렇죠. 그 허중이야. 그래 허중이야. 그렇고 그래요. 그렇고 우리 허중 씨는 얼마 전에 그 트위터에다가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담배 피웠다가 걸려가지고 그런 얘기도 쓰고 그랬더라고. 전형적인 깝깝한 우리가 또 그런 부류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걸 언급하지는 그래, 않겠습니다. 알겠어. 자, 됐고. 그러면 본격적인 방송 들어. 오늘 방송은 뭡니까? 무등산 호랑이. 무등산 호랑이, 무등산 타자, 타자. 무등산 이소룡. 예. 박홍숙 특집. 자, 그러면 이 박홍숙 특집은요. 사실은 박홍숙 우리 언론은 그 당시 언론은 박홍숙의 개인적 일탈.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거지. 우리 지금 뭐 국정원, 예. 또 기무사 이런 애들이 뭔 일만 저지르면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하잖아. 네. 그것처럼 박홍숙이 저지른 살인 사건 이거를 당시 언론이 개인적 일탈 엄청나게 부각을 했죠. 그렇게 몰고 갔지. 네. 그런데 박홍숙의 살인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잘못된 시책이 만들어낸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은 박홍숙 특집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자 이EJ 들어보자 오늘은 무슨 얘기하는지 처음엔 어렵지만 들을수록 재미있어 들어보자 이EJ 들어보자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 이 작가 이 박사 세작에 이EJ 들어보자 어젯밤에 스마트폰 게임을 좀 오래 했나? 눈이 피곤하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써보세요. 내 폰! 어제 산 신상폰인데. 뭐? 액정 수리비가 20만 원? 진작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붙이셨어야죠.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우리 아이 스마트폰으로 만화 오래 보는데 뺏기만 하면 울고 놔두자니 눈 나빠질까 걱정이에요. 아마스 시력보호 방탄필름을 사용해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 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PC나 모바일 공식 판매처 어쩜닷컴, UZZUM.com을 검색해보세요. 모바일에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어쩜닷컴에서 구매하실 때 메모란에 EJ를 써주시면 사은품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 박사. 예. 박홍숙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 아니 얘기하기 전에 이 새끼는 뭐 저기 다방 가서 김마담 차 한 잔 가져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커피를 시켜? 하여튼. 예. 아니 제가 말이죠. 녹음하기 전에 커피를 갖다 달라고 시켰는데 예. 지금 녹음한 지 20분이 이제 갖고 왔어. 이게 뭐 이게 나를 무시하는 짓이 아닙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저기 플랜테이션 농업하는 그 커피 농장 가가지고 커피 네. 따와서 이게- 로스팅하고. 이게 이 작가를 개무시하는 짓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예. 예민해? 저요? 어. 요즘 왜 예매를 하냐면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니, 일이 있습니다. 예. 아니,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참 잔인하다 인간들. 아유. 제 박흥숙하면 생각나는 건요. 솔직히 박흥숙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박흥숙? 무등산 타잔, 뭐 무등산 호랑이, 무등산 뭐 이소룡. 그 정도. 그 정도 알았다가 여잔가? 난 그래서 박창숙 씨 그 예전에 아.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엄마 역할에서 글로 빠졌어? 여자일 거다. 나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보니까 다 내 저기 그 대본을 보니까 그 일기장이나 그런 거에선 다 내가 맞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여자다. 막 리딩을 했지. 여자 군대 냈어? 합격자 발표 날 가보았더니 정말로 꿈에 그리던 막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늘 뭐 모윤숙이나 그렇지 그런 거 시키잖아. 이 박사를 줬거든.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사진을 봤는데 야 정말 몸짱에다가 지금 몸짱이야. 말하면 예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단단한 분이 깨져나가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2005년인가 6년에 나왔던 영화 타잔, 무등산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영화 보지 마십시오. 너무 극화시켰어. 야, 그 영화 100만 만들겠다 또. 아니야 절대 보지 마. 진짜
볼 가치가 없는 영화입니다. 아니 이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만드나? 야 그거는 그거던데 완전히 이 스토리에다 플러스 친구를 갖다 결합시켜가지고 아이고야. 친구에다가 저 뭐야 조폭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조폭 마누라 야, 이런 거 결합시킨 21세기에 거야. 만든 영화인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한 70년대 마인드를 가지고 만든 영화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살인자였다면 그거를 극화시키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든 극화를 시켰다는 거는 그 안에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거는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극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보내면 다큐멘터리지. 극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주연 배우 나왔던 사람들 되게 열심히 했어. 고주원 씨는 되게 열심히 했고 이 스토리는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배들한테 이제 그 철거 그 이제 철거면 투쟁 나갈 때는 이 스토리들은 항상 듣고 나갔던 얘기.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저 도시 비민 이야기 또 철거 이야기 나오면 이게 먼저 나와요. 박홍숙 얘기 무조건 나와. 네. 그런 이렇게 도시 비민 철거 얘기하면 박홍숙이 대표 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때 들었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낯설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자, 박홍숙 저 호적에는 말이죠. 1957년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는 이 1957년생이란 그 얘기를 보고 나도 자기 자료 검색하면서 잠깐만 일제 때 뭐 무등산에서 무슨 유격 활동했거나 그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래서 당시에 그 살해 사건 당시 기사를 보면요, 박홍숙의 나이가 뭐 21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네. 그런데 실제 나이는 1954년생이다. 늘 말하는 것처럼 뭐 옛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좀 많이 늦어. 3년이 늦었네. 예. 3년 늦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없이 사니까 이런 거야. 음. 그래서 살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21살 아니고 24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전남 영광군 불감면 자비리에서 태어났고 집은 뭐 대단히 가난했다 하는 거죠. 양친이 그 도로변 옆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경상도 사투리는 전빵이죠, 그게. 전빵이지. 네, 전빵. 전빵, 전포. 전포의 경상 전빵. 아, 왜 그 저기 그 오란다로나 그 빨대 그런 거 그 그래. 쪽쪽 빨아먹는 거 팔고 라면 뭐 그런 팔고 집. 소주 팔고 그런 북도에 거야. 그런 데가 근데 네. 좋은 게 있어요. 맥주가 졸라게 시원해요. 안 팔려서. 그렇지. 그 뭐 담배 가게 저기 그렇죠. 뭐, 담배 써 있고 예. 그렇게 팔았어.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거 했었거든. 이 전빵 저 하회마을 가는 초입에 이걸 하셨는데 한 달에 할아버지가 버는 돈 한 20만 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8, 90년대.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20만 원이면 얼마 돼. 근데 20만 원이면 그래도 이제 월급은 되지 않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전빵을 이제 동네에 전빵을 하면서 네. 이걸 좀 알토랑 같이 모아가지고 근데 어른들이 옛날에 왜 은행에 안 가잖아. 그렇죠. 다락에 넣어놓고 그렇죠. 이 나중에 저 박홍숙 어머니도 여기도 그렇지만 나오죠. 거기 나오지만 아니 저 아는 집도 그 빨래 바구니가 있었는데 저 강원도 횡성 살았잖아요. 다 그 옛날 가옥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식 문 열고 그랬던 집에 빨래 바구니에다 돈을 몇 백만 원을 그래요? 빚 갚으려고 넣어놨다가 도둑이 문 뜯고 들어와가지고 가져간 적도 있고 가져간 적도 있다 그러고 막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하시지. 근데 그 꼭 집에 꺾고 있는 거 봐. 예. 그 다락방에 이제 거기 다락에 이제 꿀이 있었고 네. 꿀 옆에 돈통이 있었고 네. 또 정말 큰 돈은 할아버지가 그 장판 밑에 넣어놨다고. 그렇지 장판에 많이 넣었지. 정통이지. 정통이지. 예. 그래서 예. 이제 다락의 꿀은 이제 손자 나만 준 거지. 아. 손녀들은 안 줘, 씨발. 나만 준 거야. 네가 손이기한 집의 그럼, 아들이라서 그럼. 네가 손자가 있다구나. 나한테만 준 건데. 누나는 안 주고? 야, 누나가 어디다 다락에 손을 대나 죽으려고. 할아버지 무조건 나만.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시니까 도둑이 드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뻔한 거야. 이거는 그 아는 사람. 포인트가 어딘지 나와. 당연하지. 이거 노인들만 산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도둑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늘 장판 밑에 돈을 세배간 새끼들이 있어요. 아이 참. 근데 이 지금 우리 저 박홍숙 집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도로변에 정말 전빵. 예. 그래서 그렇지. 얼마 안 되는 거 그 솔직히 10%도 안 될 거야. 맞으니. 이득이라는 게 맥주 한 개 팔면 얼마 그렇죠. 먹고 뭐 그런 정말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사망합니다. 그리고 큰형. 그러니까 집에 큰형이 뭐냐면 큰형이 다 돈 벌어가지고 애들 막 가장이잖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형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집이 완전히 기울은 거지. 네. 그리고 어릴 때 이름은 박정열이었다 그래. 이제 이름을 나중에 박흥수로 고쳤는데 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 합니다.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선생들이 쓰는 거 있잖아.
뭐라고 썼냐면 머리가 좋다, 천재적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 있어. 그건 똑같다는 얘기겠지. 예. 그러면서 또 한 개 들어가 있는 게 그렇지만 가정 형편은 나쁘다, 자립심이 강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자존심도 강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집이 가난했지만 자립심이 강하다. 늘 이런 말이 있었던 거 보면 자존심이 대단히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봤을 때 초등학생 박홍숙은 똑똑한 머리를 소유한 심성이 고운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강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4학년 때인가 그 기록을 보면요. 마음이 착하고 남에게 동정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하다는 게 사실 선생들이 쉽게 안 써주거든. 그렇지. 늘 나쁜 말 선생들이 늘 나쁜 말만 써줘. 나한테 뭐라 쓴지 알아? 뭐라 썼냐? 공부한 거에 비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씨발 뭐야? 컨디겠다는 얘기야 뭐야? 나 아직도 기억해 5학년 때 그런 게 있었어. 아니 다들 초등학교 때 한 번씩은 그런 경험도 있잖아. 왜 그런 불합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리지만 울컥하는 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저도 있었어요. 저는 3학년 때 그 엄마 안 왔다고 때리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게 존나 불합리한 겁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반장 선거가 없었고 2학년 때부터 반장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내가 늘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했는데 그러면 원래 담임 선생의 뭐 소풍이나 이런 거 갈 때 담임 선생 도시락을 누가 싸냐면 반장 엄마가 싸야지. 근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쌌어. 우리 엄마 그런 거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늘 부반장 엄마가 싼 거야. 그리고 학생회장 6학년 때 학생회장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학교 찾아왔어. 내 아들 학생회장 나가면 안 된다고. 왜? 몰라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욕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6학년 몇 반 있잖아. 그 네. 엄마들이 전부 다 동영이 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도시락도 안 싸고 어머니 왜 안 하시고. 그러니까 뭐 돈 내야 되는 돈도 안 내고 그치.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욕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막 그런 게 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 그때도 그 뭐 어떤 돈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렇지 있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네. 아, 씨발. 그러니까 학생만 뛰어나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박홍숙도 박홍숙 자신은 너무 뛰어났는데 집이 안 받쳐 환경이 안 받쳐주는 이게 안 거죠.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그리고 나름대로 자립심이라는 부분에서 어른스러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요거는 뒤에 가면 중학교 입학할 때 얘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한 걸 알기 때문에 자립심이 더 뛰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죠. 무등산에 그 무허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 집을 철거하러 와가지고 그 사람들 살해한 거 아니야. 그때 철거반을 향해서 박홍숙이 뭐라 했냐면 왜 박홍숙 모친이 그 철거반을 향해서 막 욕했다고. 그치 악이 받칠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뭔데 우리 이 빗땅 같은 집을 이렇게 쫓아내냐? 그렇지. 야 이 개새끼, 니들은 애미미도 없냐? 우리는 어디가 사는 막 했을 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때 박홍숙이 어메 참으셔 막 이랬던 거야. 왜? 그 철거반은 또 불쌍한 사람들이 이거지. 저 사람이 문제가 저 사람들도 그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 어린애가. 그때 어린 게 한 20살 넘었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본심은 너무 착한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다시 그 초등학생으로 가서요. 성적은 모든 과목에서 만점. 오. 당시 전교생이요. 초등학교 전교생이 140명이었는데 항상 1, 2등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광중학교에 시험을 쳤는데 수석 입학. 오. 예. 그러나 돈이 없어. 아이고야.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고 형도 사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머니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절로 들어갔어요. 왜 이거 뭐라 소위 말하는 보살님 그 보살이지 입 하나 예. 덜 자고 예. 왜 절에 가면 공짜로 밥을 주잖아. 그렇지. 일하면서. 뭐 스님들 옷끝 빨래 해주고 예. 밥 해주고. 예. 그러니까 남동생 마지막 막내 동생 데리고 절에 가서 입 하나 덜 데리고 갔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은 그 옛날에 우리 6, 70년대 식모살이. 그렇지. 왜 부잣집 부잣집 가가지고 살림하고 애 방 딸린. 봐주고 뭐하고. 이양아, 너 커피 한 잔만 타줘. 네, 그런 거. 그래 그런 거 하고. 몽실언니. 그렇지. 네. 그러면서 또 그 집안에 아들 레미가 건드리고 막 있었잖아. 그렇죠. 있었잖아. 뭐 그런 이쁘기까지 거지. 했다면. 예. 그러니까 식모살이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가족이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가난 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상태. 그렇지. 그러니까 박홍숙이 아무리 똑똑해도 중학교를 못 가는 거야. 뭔 돈으로 가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중학교 진학은 거의 꿈에서 나가는 꿈이지 꿈. 그렇죠. 그 1970년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중학교가 의무교육인지 아니었는지 좀 헷갈리는데
뭐 그랬다면 야, 이 힘들었을 수도 개새끼 있고. 중학교 의무교육은 얼마 전에 된 거. 아 그러네요. 초등학교 예. 의무교육. 그러니까 예. 중학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 당시 박흥식의 그 일기에 어떻게 적혔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가보았더니 정말로 꿈에 그리던 1등 합격이었다. 실력이 나만 못한 애들도 교복을 맞추고 야단인데 우리 집은 가난하여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자 보십시오. 1등 합격 아닙니까? 예. 수석 1등인데. 입학이야. 그런데 못 가는 거야. 아 1등 얼마나 좋은데. 야 1등 합격이면 뭐냐면 일단은 장학금 나오죠. 예. 그리고 책 같은 거 다 공짜야. 그렇죠. 그런데도 돈이 없어 못 갈 정도였다. 교복 맞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결국엔. 예. 그래서 말입니다. 수석 입학을 했지만 학교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박홍숙은 그날로 친구에게 교과서를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에 강주 시내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수석 입학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은 공짜로 줘. 아 책을 준 거야. 이거를 돈이 없으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네. 차비를 마련한 다음에 강주 시내로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거야. 학교 다닐 돈은 없고 그렇죠. 노가다로도 해야겠다. 또 어린 나이에 배운 기술이 그때 있었을 리도 없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 왜? 그렇죠. 늘 전교 1, 2등 했던 친구니까. 그래서 박흥숙은 낮에는 양동에 있는 열쇠집, 예. 열쇠 수리공을 일했습니다. 네. 열쇠 수리공을 일하면서 밤에는 책을 보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주경야독. 아하. 그러니까 동생의 증언에 의하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건강을 좀 해치겠다. 이럴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다 그래요. 자, 다시 박흥숙의 일기를 봅시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책을 보았다. 코피가 터지고 눈이 빠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그래도 5개월을 공부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와, 엄청난 거 아니야? 엄청나지? 야, 이 박사, 너 씨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해봤어? 전교 1등은 해봤어. 전교 1등 말고 코피 터지면서 해봤냐고. 코피 터지면서 그 안 했잖아 이 새끼야. 안 했잖아 이 개새끼야. 내가 코피가 안 터진 했잖아. 거는 1번 코딱지 파느라 2번 우리 그때 당시에 돌던 그 저기 성관계하는 그 테이프 내가 그런 걸 처음 접한 게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밤새 듣고 내가 우리 방에 오디오가 있어서 밤새 듣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코피가 코피가 쭉 나오는 거야.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했어요. 우리 저 중학교 때 말입니다. 우리 저 이 박사는 알까요? 세상은 모르겠지만 우리 저 시골에는요 고등학교 시험 쳐서 들어갔어. 예. 그래? 너는 서울은 없었지? 우리 시험 쳐서 우리 들어갔어. 없었지. 그러니까 서울은 뺑뺑이. 서울은 뺑뺑이고 우리 뺑뺑이야. 우리 시골은 고등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가. 그러니까 뭐 대구하면 경북고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원주면 원주고 안동은 안동고 이런 게 춘천이면 있어. 춘천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중3 되니까 말이죠. 나랑 놀던 개쓰레기 새끼가 있어. 조용수라고. 이 새끼가 중3 되더니 갑자기 공부를 시작한 거야. 왜? 꼴통학교 못 가겠다. 존나 공부를 하더라고. 예.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수업 시간에 코피를 쭉 흘려요. 그 선생이 야 너 양호실 가 쉬어. 왜냐면 누구나 다 알아봤어. 이 새끼 갑자기 공부한다는 거. 그건 내가 그때 옆자기였거든. 내가 알아. 네. 이 새끼 코파할 때 내가 옆에 툭 찔러가지고 코 찔러가지고 코피가 터진 거야. 근데 씨발 이거 코피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존나 편하게 다녔어. 선생들이 다 야 이 새끼 공부 열심히 한다. 야, 선생님이 마음 움직였어.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개판이 되니 그렇지. 네가 드디어 어떻게 하면 정신차렸구나. 안동고 가려고 공부하는구나. 그렇지. 예. 그 새끼 결국은 족도 한 사르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그래요, 그랬어요. 조영수 개새끼 듣고 있니? 그랬는데 뭐 이번에 아들 낳았다 그래서 축하한다. 근데 그랬는데 이게 뭐 이때도 이제 시험 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홍숙이 1, 2등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런데 박홍숙은 이제 중학교를 못 갔으니까 검정고시 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금 이 박사가 말한 것처럼 단 5개월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왜 대단한 대단한 머리 거냐면 같은데? 당시에 말입니다. 과락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검정고시에서 과락제도가 없었습니다. 과락제도가 뭐냐면요. 몇 점 이상 안 되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왜 우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뭐 다 있잖아. 있죠. 어떤 있는데 과목에서 몇 점 이상 안 되면 예. 국어, 영어, 뭐 사회 다 100점 맞았어. 근데 수학이 빵점이야. 예. 그러면 검정고시 통과가 안 되는 거야. 나 같은 새끼는 글러 먹었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든 몇 점 이상이 아마 40점일 거야. 그 기본은 해줘야 된다. 그 정도 해야지 검정고시 통과되지. 한 과목이라도 그 점수 이해가 되면 검정고시 통과가 안 돼. 이게 과락입니다. 그리고 그 5개월이 힘들다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두 사람은 알지만 좀 힘든 과정이 있어가지고
자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리 통박을 굴려도 이게 1년 안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자격 생겨서 뭐 대학 시험 보고 그러는 게 힘든 거야. 왁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간 1년 늦는 거 안 되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대학 가야지 막 머리 극적극적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했던 거는 정말 머리가 뛰어났다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박사 같이 서울대 나왔던 사람들은 사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한쪽만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문과, 우리는 뭐 수학, 과학, 생물, 지구학 완전 젬병이거든. 나왔다 그러면 빵점이야. 네. 그럼 5점, 우리는 3점 막 이러는데. 그렇지. 우리는 이거 과락제도 있었으면요. 우리는 안 돼. 중학교 검정고시 통과 못해. 안 그래? 그렇죠. 중학교 검정고시 씨발 중학교 시험 나와도 뭐 수학은 빵점이니까. 그렇지. 난 내가 지금 내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수학 문제 갖고 와. 왜냐면 우리 누나가 자기도 모르니까 야 3,000원대 물어봐 이러거든. 저도 내가 뭘 알아. 답안지 있잖아 답안지. 아, 그게 요새 어려워. 존나 답안지를 봐도 모른다니까. 초등학교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수학이 아니 산수가 아니야. 산수가 아니고 수학이야. 수학 존나 어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중학교 검정고시 통과 못해. 근데 이거 과락이 있었던 그 당시에 통과했다는 건 대단히 대가리가 좋았다. 그것도 기간도 되게 짧았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통과한 다음에 박홍수는 곧바로 사법 시험을 준비해. 뭐야 사이즈 좋은데? 왜냐면은 당시에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엘리트 계층,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는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렇죠. 무현영도 그랬고. 그렇죠. 네. 이거밖에 없었다. 그래서 박홍숙이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이 고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꿈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머리의 뛰어남 그런 게 있을까?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늘 그렇죠. 일일이 자기를 했다는. 믿는 그럼 이런 것도 그렇지. 있죠. 그래서 무등산로 들어가 웅막을 짓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네. 아니 뭐 그냥 시중에 있는 시중 그리고 여기 우리 동네에 있는 집 하나 살 돈 있으면 사겠지만 하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자연 녹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그 움막집을 하나 짓고 살아야죠. 뭐. 아니 그냥 뭐 하숙집, 네. 월세 이 돈만 있어서도 하겠지. 그렇죠. 그런 건데 그 돈도 없으니까, 그 돈도 없으니까 산으로 간겨.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을 다 모을 수 있는 방법, 같이 살 방법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어른스럽다. 그러니까 가족 애가 강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내에서 자기가 뭐 생 노가다 같은 거 하면서 하숙집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그 하숙집에 뭐 엄마 여동생 다 데리고 올 수는 다 못 없잖아. 살지.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시 동구 울림동산 143번지 해발 500m. 무슨 해피 800 평창도 아니고 해발 500m 여러분들이 인지가 안 되시는 걸 이제 인지를 하게 해드리면은 저기 서쪽에는 서운흥이 300고지고요. 북한산이 800 몇 고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 보시면 돼요. 엄청 거죠. 높은 거예요. 참고로 남산 꼭대기가 100m가 넘나 잘 모르겠네요. 100m 넘지 않겠어? 100m 안 되는 걸로 예전에 사회과부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이죠. 제가 있던 부산의 부대가 642고지라 그랬어요. 아니 내 무대는 한 300m 있었어. 근데 그 뒤에 제일 꼭대기가 642고지 아니야. 고지. 근데 거기 갈 때 좆빠졌거든. 아 진짜. 야 나는 대성산 그 한겨울에 그 저기 겨울철에 행군하는데 와 머리털이 다 붙어가지고 철무에서 그냥 붙어 떨어지나가고 아우 그때 머리 미시 아닌 전망이 있었고. 예. 난 얘기했잖아. 나는 혹한기 때 온도가 영상 뭐 7도 7도 8도 한 데서 혹한기 했단 말이야. 그걸 비교하면 안 되지. 이 아니 사람아. 뭐 인도 사람들 영상 3도에 얼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아. 내가 예? 2년 2개월 동안 눈을 한 번도 보지를 못. 아니 뭐 군대 얘기하면 맨날 이 새끼들 뭐 눈치 얘기하잖아. 난 눈 한 번도 못 봤어. 악마의 똥가루. 그래. 아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642고지는요. 이거는 에베레스트야. 에베레스트지. 에베레스트야. 예. 그랬는데 이거 500 해발 500. 500 엄청난 거지. 500고지 아니야? 그치. 이거 엄청난. 근데 여기가 집이었단 말이야. 맨 늘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진짜 산악이 나면 탄생할 뻔했네. 그렇습니다. 예. 해발 500m의 절이 있었습니다. 정심가라고 하는 정심사. 예. 정심사라고 하고 있는 그 무등산 계곡 덕산골. 덕산골에 60여일, 그러니까 2달간에 걸쳐서 굶주려 가면서 운막을 지었다. 아 그러니까 운막 지을 그 돈과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그럼 당연하지. 자, 이 2달 동안 박흥숙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이죠. 집을 짓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늘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졸도했어. 그런 게 너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 당시 한 20여 호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렇죠.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똑같은 사람들이지. 네. 그러니까 광주 시내에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거기 그래서 들어온 산으로 온 사람들.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나마 박홍수기보다 나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 짓다가 쓰러진 애새끼한테 칡뿌리 같은 거 있잖아. 아따 이것 좀 먹고요. 그래. 예. 그러고 또 죽 끓여서 미음 예. 이게 죽고 그랬다 그래. 그래서 박홍숙을 먹여 살렸다. 그래서 박홍숙이 말입니다. 나중에 사건 직후에 동네 사람들한테 막 침도 놔주고 동네 사람 사랑한 거야. 이게 정이야. 오고 가는 정. 그렇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끈끈한 정이 생겼겠네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박홍숙 살인 사건 이후에 말이죠. 동네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면 전부 다 아까운 청년 죽었다. 착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 시대를 잘못 만났다. 이러면서 박홍숙을 극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박홍숙과 어떤 동네 사람들 간의 어떤 정.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파렴치한 살인범이었다면은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이 안 이구동성으로 나오지. 나올 수가 그러니까 없죠. 평상시에 정말 착실한 청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숙과 그 동네 사람들의 정이 남달랐던 것을 보입니다. 이런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2달 동안 갖은 고생 끝에 집을 완성한 박홍숙인데, 자, 어떻게? 원래 자기 목적이 이 집을 지으려는 목적이 뭐야? 가족들이랑 같이 살려고. 그렇지. 그래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좋아서 집이야. 집이 좋아. 이게 그냥 돌 있잖아. 돌무더기지. 그러니까 겉은 돌로 쌓고 위 천장은 그냥 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벽은 예. 그 뭐야 그 진흙 있잖아. 진흙 바르고. 신석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집이라고 그런 거지. 그리고 뭐 예. 그 위풍 막으려고 그 신문지 바르고. 예. 그게 다인 집이에요. 그리고 뭐야 방 한 칸, 부엌 하나. 예. 그 방 한 칸에 이 네 식구가 다 살았던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 말하면 운막 그렇죠.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집이었음에도 네 식구가 뭐 살았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예. 가족이 흩어져서 안 산다. 이게 너무 박홍숙이 행복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 당시 생활을 한번 우리 세장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그때 어머니가 아마 당시 나이가 54세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절에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뭐 스님들 뭐 수발되면서 겨우 진짜 입에다 풀칠하는 생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의 부름을 받고요. 무등산을 옵니다. 이 온 뒤에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등산에는 이 구슬하는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무당들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밥도 지어주고 물도 떠다주고 하면서 몇 푼 받아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언론들이요. 이 신금순 어머니의 직업을 무당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머니가 대형 굿을 여러 판 벌려서 광주 시내에 집을 3채나 사놓았다는 유언비어를 기사화했습니다. 지금이나 똑같구만. 예. 이거는 아무래도요. 이때 당시 박홍숙을 범죄자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파렴치한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소스를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요. 박홍수를 모친 심금순 갈로하고 무당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신금순이 무당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 무당들이 그 무등산에 많이 왔으니까. 자, 이 박사.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영산들이 다 있죠. 그 영산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목포의 유달산, 뭐 대구의 팔공산, 뭐 그리고 광주의 무등산. 뭐 제가 친한 오늘 현지 조사했던 그 무당은요 인왕산에서 기도라고 하시니 기도빨이 와 정말 기도빨 야 기도빨이 아니 그 전부터 사람이 인왕산이 요새 전기가 좋아서 자꾸 기도를 다닌다고 해서 제가 딱 이렇게 앉아 있더니 이 박사 무슨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딱 그러더라고 막 그러면서 솔루션 하나씩 툭툭 주는 거예요. 좋아. 야 좋다. 야 나도 한번 보자. 잠깐만요. 나도 한번 보자. 이 작가 한번 보재요. 야, 이 작가 봐야겠다. 같이 손잡고 오래요. 한번 가자. 그리고 야, 내가 풀어주라. 그렇지. 풀어달라. 야, 씨야 풀어달라 그러자. 나한테 제안했어요. 우리 다 아홉수잖아. 아홉수니까 홍수풀이 한번 해야 된다고. 돈 얼마하고 그리고 자기 나이만큼의 동전 그리고 조털. 또 뭐야? 그리고 머리털. 그런 거 해오래. 그런 게 있어요. 야, 가자. 그리고 가자. 그리고 또 이제 영산에서 사람 난다고 그 양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안양 군포 지역은 관악산과 수리산이 좋다고.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게 김연아예요. 거기 김연아가 수리산 전기 받고 나와가지고 김연아가 그 전기 받고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꼭 강조를 해. 그러면 나는 학가산 전기를 받았는데. 학가산이 어디요? 이렇게 안동에 있어 이 새끼야. 하여튼 한번 갑시다. 예. 근데 이제 요즘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가야겠어. 진짜 씨발 한번 풀어야겠어. 그리고 나 심리치료 받잖아요. 그분도 같이 한번 오래더라. 그래? 예. 날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갑시다. 당신이 걱정되나 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당시 지금 방금 이 박사 말한 것처럼 무등산이 뭔가 이 신발에 있는 예. 그죠? 예. 그래서 많은 도량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게 많았던 게 예.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 이용한 거야. 저기는 그렇죠. 뭐 사입이다. 갖다 예. 붙이면 갖다 되거든. 붙이는 거지. 아유, 오케이. 그 새끼도 하던 습성이 있잖아. 그래놓고서 무당들 불러다 다 굿하고 그러는 그렇죠. 양반들은 누군데 예. 그리고 요번에 요번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채도 사시요 부채도 그거 하면서 막 그러는 거지 뭘. 에휴.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했다는. 에이. 썰이 있죠. 자, 계속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이 무등산 자락은요 시내하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거나 이 식자재라고 그러죠. 이 먹을 거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500m씩 한번 갔다 오면 죽어. 시내까지 내려가려면 최소한 이거 1시간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걸로 끼니를 때웠고요. 공부를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며칠 또 내려가서 일하고 쌀 받아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박근숙은 사실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요. 건강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뒤져보니까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는 책이 안 있는 거야. 정도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무술과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 정도술은요. 동학 농민군의 무예책자입니다. 이 박홍숙 집안의 가부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박홍숙의 선대에 동학군이 있었지 않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홍숙 집안의 가부였다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면 이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저기 중요한 게 동학이라는 당시 동학군이 굉장히 주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 동학도 종교니까 그렇죠. 주술 같은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어떤 식이었냐면은 커다란 집 더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굴리면서 입에 그 동학의 주술이 있는 그 주문 그 부적 같은 걸 입에 물고 이러고 전진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관군의 총이나 그런 게 다 안 맞는다고? 안 맞아서 우리가 그래? 승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총이 앞에 있다는 걸 눈으로 안 보고 이 주술의 힘을 믿으면은 그게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군들 이겨나가면서 그리고 조선 관군이 얼마나 허약했어요. 그랬던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수련이라든지 그리고 기도라 자기 심신단련 때문에 아마 동학에서 이런 그 무예라든지 그런 걸 많이 저기 좀 설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정도술이라는 책은 단순히 무예책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술 교본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의학. 내용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박홍숙이 왜 침도 놨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 동네 그 아픈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이 정도술 책에 보면 침도 놓고 무예도 익히는 그런 게 있었나 그렇죠. 봐요. 예. 자, 여동생의 증언에 따르면요. 박홍숙은 공부에 매진한 건과 마찬가지로 무술에도 엄청나게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 뒤져보시면요. 박홍숙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 보면 그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키는 작아요. 왜냐면 먹지를 못했잖아. 그렇죠. 제대로 밥도 못 먹었는데 근육이 제대로입니다. 거의 이소룡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이게 한 키가 165밖에 안 예. 됐잖아요. 작고 못 먹기 워낙 가난해서 못 먹었어. 그런데 근육이 딱 잡혔어. 이건 예.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게, 요즘처럼 예. 뭐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단단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자랑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점프력, 기동력이 엄청 좋았다고 자랑을 하고요. 이거를 그 빵동기, 이 깜빵동기가 깜빵동기 통방이라고 하거든요. 밑으로 통방. 밑으로 이게 그 뺑기통으로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앉아서 3m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라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무등산 타잔이었습니다.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무등산 이소룡이라고 불린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언론들이 뻥튀기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 당연하죠. 살인마를 만들려면은 그 어려서부터 뭐 고도의 그렇지, 무술을 그렇지. 배운 뭐 각종 유단자로서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예.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학으로 무술을 연마한 박홍숙이 태권도와 유도의 유단자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무등산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람쥐처럼 뛰어다녔다고 기사를 마구 써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술이라는 책 보고 독학으로 무술 연마했는데 뭘 태권도 유단자고 유도 유단자야. 말도 안 돼. 단증 안 나왔잖아. 지들 마음대로 기사를 쓴겨. 우리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왜 고속터미널이나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데 가면 꼭 책방 하나씩 있잖아. 있어. 그런 책 있어. 그래서 무술 연마법 해가지고 나오면은 그렇지. 뭐 무릎 태국권도 있고 막 그렇지. 있어. 무릎을 손에 대고 자세를 구부리고 뭐 허리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노려본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다 이길 것이다. 그런 거 나오고 그런 책 가지고 연마했다는 건데. 아니 뭐 우리도 뭐 다들 그렇잖아. 군대 갔다 오면 다들 뭐 가라 2단 뭐 이러잖아. 그렇지. 일단 저기 워커시 넣으면 태권도 1단이잖아요. 1단이야. 예. 자, 이제 운명의 날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배경으로 박흥숙이 머리가 좋았고 심성도 착했고 이웃과의 그 정도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효자였고 그리고 무술도 혼자 연마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는 그가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운명의 날 1977년 4월 20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 지금은 광주광역시지만 예전에는 네, 전라남도 광주시겠죠. 그렇죠. 동구청 건설과 직원 오종환 반장과 일용 잡급 노동자 등 총 7명의 철거반이 무등산으로 향했습니다. 계도장을 여러 번 날린 직후여서 이날은 강제 철거를 나서는 날이었죠. 계도장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날리는 철거 거예요, 안 하면은 그렇지. 뭐, 예. 그렇게 하겠다. 나가라, 나가라, 경고죠. 나가지 예.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 예. 철거반은 상부로부터 어떤 일이 있어서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죠. 원래 무등산에 총 한 30여 호 정도의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데 1972년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서 도립공원 저희 지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미관 작업해야 되고 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판자촌 철거 계획이 수립이 된 겁니다. 사건이 있던 1977년 당시에는요. 이미 20여 채는 철거가 완료가 됐고 진정코 정말로 갈 곳 없는 8채 정도가 무등산에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이 양반들 8채는요. 이제 뜯기면 길바닥에 자야 되는. 그야말로 그렇죠. 노숙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갈 없는. 데가 없는 사람들인 그런 거지. 사람들이었죠. 철거반은 점심 무렵에 무등산에 도착해서 일단 5채 강제 철거하고요. 박흥숙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욕을 예, 하면서 예. 반발을 하게 되죠. 이때까지 박흥숙은 철거반이 가재 도구를 밖으로 빼낼 때도 별말 없었고 오히려 묵묵히 가재 도구를 집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협조를 한 거네 그러면. 예. 자, 뭐 지금 가재 도구라도 빨리 챙기지 않으면 이거 다 빨리 다 부셔버리겠다. 철거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협조해서 묵묵하게 자기 가재 도구는 나른 거죠. 그런데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원래 그렇게 협조했으니까 사건이 그렇게 끝났을 수도 있었겠죠. 문제는 철거반이 박흥숙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철거반 입장에서는 철거가 끝나면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횃불을 당겨가지고 박흥숙의 집을 홀랑 태워버립니다. 근데 이거는요. 상부에 지시가 있었다는 왜 얘기가 하냐면 박흥숙 집에 불 지르기 전에 전부터 밑에서 횃불에 불을 당기고 왔었거든. 대낮에 횃불에 정심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횃불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때가 1977년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녹화 사업한다고 산불 조심 붙이고 그럴 기간인데 불을 지른다? 대낮에 그럴 필요가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불을 지르려고 작정하고 온 거지. 아니 그걸 보니 그 어머님이 어떻겠어요? 어머님 신금순 지금 뭐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예, 졸도합니다. 신금순은 그동안 무당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대가로 악착같이 열심히 3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집 지붕 위에 보관하고 있었던 우리 아까 내가 말한 할아버지 이게 다 그냥 지붕에 혹은 장판 밑에 이거거든. 아니 그리고 500고지에 있는데 은행 언제 가나? 뭐 예전 지금 뭐 저기 시장통이야 남대문 시장통이야 뭐 은행에 돌면서 이렇게 수금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 돈 3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죠. 예. 이때는 30만 원이 77년에 사면 엄청 큰 돈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랬던 거야. 자 계속 철거하겠다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제 이사 갈 돈을 마련하려고 진짜 전셋집이라도 얻으려고. 그렇죠. 아락바락 모은 건데. 아락바락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박흥숙은 어머니를 달래는 데 집중했지 철거반에게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박흥숙이 사람들 죽일 만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이 30만 원 엄청난 큰 돈이잖아. 근데 이게 이 철거반이 불 지르면서 불타고 그랬잖아. 아이고 저 30만 원 못 자냐 아이고 못 자냐 근데 저 나쁜 놈들. 그럼 어머니 그냥 가시죠. 일단 우리 그러니까 왜냐면요. 박흥숙이 엄마가 30만 원을 지붕에 있다는 걸 몰랐어. 처음 들은 거야. 그러니까 확 돌지. 확 도는데도 참았어. 참은 거야. 어머니 참아 이랬단 말이지. 예. 이때까지는. 예. 박흥숙의 집을 불태운 철거반이 박흥숙 집보다 300m 위쪽에 있는 아이고 이 양반들 참 잘도 올라간다. 김복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합니다. 김복천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75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노부부다 보니까 당뇨병도 앓고 뭐 여러 가지 노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마지막 남은 노인들에겐 여생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죠. 80 노인들이 지금 어딜 가니? 무등산에서 그 판자촌 지어 살았다 그러면요.
이 사람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야.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마지막인 거야. 예. 근데 여기에다 불 지른다 그러니까 이제 빡 도는 거지. 아니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집이 헐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인네들이 죽어야지. 어디 갑니까? 진짜 뭐 저 길에서 자다가 뭐 저기 그렇죠. 길에서 길바닥에서 객사할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박흥숙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흥숙이 철거반한테 윗집은 노인들만 살고 있으니까 그 집만큼은 불태우지 말라고 요청을 합니다. 철거반은 콜 오케이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집마저 불태워버립니다. 철거반이 자신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부부의 딱한 처지가 떠올랐겠죠. 박흥숙이. 여기서 박흥숙이 폭발을 하고 이성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흥숙이 자기 집 불태웠다. 우리 엄마 30만 원 불태웠다. 여기서 폭발한 게 아니고 예. 저 위에 노부부, 위에 노부부 어르신들. 여기서 터진 거야. 그래서 박흥숙이 화가 나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돈 많은 사람만 이 나라 국민이고 가난한 우리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따져 묻습니다. 누가 우리 집을 누가 불태우라고 지시했냐? 이렇게 묻습니다. 작업반장 오종환이라는 사람이 차 어린 놈의 새끼가 아까도 그냥 뒀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오히려 무시를 합니다. 그러자 박흥숙은 자기가 만들었던 사제총을 가지고 공포탄을 한 방 쏩니다. 총으로 위협한 박흥숙은 철거반 반장 오종환에게 총을 겨누면서 나머지 철거반 인원 전부 모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공포탄 한 방 빵 쐈고 다 집합. 야 다 모여. 야 이리 와. 총 까딱까딱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무서워서 모였겠죠. 그렇게 돼서 철거반 7명 중에 오종환, 윤수연, 이건태, 양완승, 김영철 등 5명이 박흥수 앞에 일렬 횡대로 쫙 도열을 하겠죠. 그리고 2명 한문택, 김대옥은 산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알리기 위해 몰래 산을 내려갑니다. 5명을 총으로 위협한 박흥숙은 철거반 5명을 서로 묶습니다. 그런데 이 총 방금 총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나왔어요. 사제총이죠. 당시 언론에서는 말이죠. 박흥숙이 사회에 불만을 품고 진작부터 준비했던 종격에 맞는 총 이렇게 했지만 이 열쇠공이었잖아. 그러니까 열쇠공이었기 때문에 그 쇠파이프로 만든 딱총. 그렇죠. 딱총이 불과한 겁니다. 근데 박흥숙 이 총을 왜 만들었냐? 무등산 500고지 있었잖아. 그러니까 왜 그때 뭐 씨발 뭐 70년 되니까 그렇죠. 뭐 승냥이도 있을 수 있고 이리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그때까지만 해도 호랑이 나타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예. 그런 게 전기가 어디?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 게, 삭은 있을 거 아니야. 삭. 아니 삭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멧돼지들 심심하면 그래요. 죽는 거라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총이래봐야 아까 딱총이라고 얘기했지만 나 어릴 때 내 친구 놈이 나 폭탄 만들 줄 안다 그러고 이제 치약 폭탄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그냥 뭐 그 화약 같은 거 살짝 모아가지고 이제 뭐 자기가 대충 만들어서 칙 해서 빵 하고 터지는 게 많았어. 터지겠지. 예. 그런 일 아니었대요. 어쨌든 그래 아까 포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 묶었다고 했어요. 이 포박 작업에는 그의 여동생 박정숙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동생은 평소에 온순하고 착했던 우리 오빠가 이렇게 흥분하는 걸 처음 본 거야. 착한 사람이 열받으면은 그건 대책 없어요. 눈깔이 동거지. 이 박사. 우리 이 박사 말이죠. 늘 내 말에 복종한 이 박사인데 한번 돌면은 저 또 씨발 나한테 뭐 잡아 들을 것이 눈을 보라리고 아유 요 최근에 예쁘게 시달렸어? 왜 그래? 며칠 전에 내가 깜짝 놀랐어. 미친놈처럼 나타나 술 처먹고 말이죠. 미친놈처럼 나타나가지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래요. 우리 또 핸드폰에 슬픈 사연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 예. 그래서 예. 잘못했으면 우리 이 박사가 박흥수처럼 날 죽일 수 날 해머로 내 대가리를 때릴 수 있었겠는데? 나는 그래서, 용기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박흥숙은 저기 여동생에게 이제 묶어가지고 시내로 간 다음에 시장과 단판을 짓겠다고 얘기를 해요. 동생은 포박 작업을 도우면서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라. 내려가서 내가 시장에게 전화해서 따질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부탁이다. 라고 말하면서 곧바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박흥숙이 이 사람들을 포박했을 때 왜 포박했냐면 이 포박해가지고 시내로 내려가려고 했어. 시청에. 그래서 시장한테 따져보려고. 면담하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사고대책도 없이. 이렇게 그래서 동생이 오빠 내가 대신 내려갈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박흥숙은 이들을 포박해서 시장에 따지러 가려고 하산하던 중에 자신의 집이 철거될 때를 대비해 집 뒤쪽에 빈 공터에 구덩이를 파놓은 곳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러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이 구덩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 구덩이는 직경 3m, 깊이 1m짜리 구덩이였는데요. 박흥숙은 내 집이 언젠가 철거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대비 고시 공부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집이 철거될 때를 대비해서 나는 고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서도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미리 파놓은 거야. 거기다가 이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처럼 뭐야. 박흥숙은 철거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철거반에게 맞서려고 했던 생각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보였던 모습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철거가 있기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박흥숙의 일기를 한번 봅시다. 내일이면 집이 뜯기게 되어 있나? 걱정뿐이다. 공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이런 일기를 쓸 정도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언론에서 포장했으면은 죽이려고 미리 파놓고.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네. 언론에서 미리 죽으려고 팔았다. 그렇지.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이 개새끼. 아유, 이제 언론들은 이제 자, 그래요. 자, 철거 반원의 양손을 뒤로 포박시킨 박흥숙은 그가 만든 구덩이에 철거 반원들이 뒤를 못 보게 한 상태에서 몰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철거 반원들을 향해서 우리 집에 사과해라. 불 붙인 우리 집에. 그렇게 말했는데 철거 반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지. 그러면서 묶었던 포박을 풀고 여동생이 묶었으니까 헐렁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풀고 박흥숙에 대항하려고 하자 여기에 흥분을 못 참은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오한마 망치죠. 예. 망치로 그들의 뒤통수를 가격해서 5명 중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자, 박흥숙의 증언입니다. 사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철거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어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종환이 포박을 풀고 어쩔 셈이냐면서 반항을 하길래 그렇게 됐습니다. 철거반원들이 항의만 하고 또 의리 없이 약속을 안 지킨 데 대해서 흥분되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섰습니다. 행동이 앞섰다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망치 가지고 뒤통수를 때려서 한 방에 다 죽인 거거든. 글쎄요. 이 사람이 정말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죽이는 기술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원래 싸움을 못하는 애들이 싸움을 할 때 눈이 돌면 그렇지. 상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잘 때리는 애들은 기술적으로 때려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4명을 어쨌든 4명을 살해 엽기 행각 아닙니까? 4명을 살해한 엽기 행각을 벌인 박흥숙은 바로 산을 내려가서 도주를 했습니다. 한편 여동생은 시장에 따지러 왔잖아. 그 시장에 따지러 간 여동생은 산으로 내려간 뒤 전화로 시장실의 상황을 이야기했으나 알았다. 일단 뭐 그쪽에서는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았다는 답변만 받았어요. 시장실에서 전화나 시장이 직접 받지도 않았을 것 당연하지. 같은 그래서 네. 여의치 않다고 느낀 여동생은 직접 시장을 만나야겠다. 이 생각에 택시를 타고 광주시청으로 향했다. 그러나 시장은 만나지 못하고 시장실 직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오빠가 지금 이렇게 돼서 뭐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사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그러니까 직원은 그 시장실 비서 알았어 빨리 가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동생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무등산으로 향했으나 그때는 이미 사건이 끝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여동생이 그 500m를 올라갈 때 어머니 심금수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어서 화산되고 있었고 오빠는 이제 벌써 도망갔었고 네. 그리고 이 여동생은 살해 방조 혐의로 같이 체포됩니다. 이게 뭔 살해 방조야? 그래서 엄마랑 여동생이 같이 경찰서로 갔는데요. 자, 이 뒤이의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합시다.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Your skin makes me cry. You float like a feather in a beautiful
beautiful world.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care if it hurts. I wanna have control. I want a perfect body. I want a perfect soul. I want you to notice when I'm not around. You're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Whatever makes you happy, whatever you want. You're so fucking special. I wish I was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I don't belong here. 아,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자, 산을 내려온 박흥숙은 택시를 이용해서 광주 시내로 들어간 뒤에 은행에 예금해둔 27,000원을 찾아가지고 일단 머리를 깎고 광주시 양동시장에서 하늘색 잠바를 사입고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에서 여수행 버스에 올라탑니다. 자, 그리고 여수에서 1박을 한 박흥숙은 여수역에서 21일 오전 8시 5분발 서울행 특급 풍년호를 타고 오후 3시 서울역에 도착. 역 앞 여인숙에서 1박을 한 뒤 상계동에 있는 이모 집에서 은신 중 시민의 제보로 검거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경찰의 발표일 뿐 실제와는 다릅니다. 박흥숙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했습니다. 당연 시민의 제보 따위도 없었고 서울에 사는 박흥숙의 이모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광주경찰서장이 전남도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한 살인 피의 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에 의하면 피의자는
범행 후 서울 방면으로 도망, 전시 검거 일시 장소에 출현, 중앙정보부에 자수되어 검거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의 발표는 허위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중앙정보부 자수란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뒷면에 잔악한 강제 철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싫어했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박흥숙을 인면수심의 짐승으로 그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체포로 둔갑시켰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들은 박흥숙은 그들의 구명을 위해서라도 체포되었다고 하는 경찰 발표에 수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박흥숙은 정말 쓰레기다. 그러니까 그런 걸 나타내고 싶었던 거야. 잔혹한 살인마. 그런 사람이 자수를 할 수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 사건은 박흥숙의 어떤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도 일면이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우리 사회 도시 빈민의 어떤 자화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싶었던 거지 정부에서는. 그거는 안 내보내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난한데 이모가 있었으면, 상계동에 사는 이모가 있었으면은 뭐 도와주기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뭐 돈이라도 빌려주고 그랬을 텐데 그랬다면은 이 사람들이 무등산에 무허가 건물 짓고 살았겠어요. 자, 박흥숙은 말이죠. 사건이 있은 후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박흥숙의 증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애통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자나깨나 눈앞에 아른거려서 날이 갈수록 괴롭고 괴롭다. 나의 죄는 100번 죽어도 사죄할 길이 없다. 나 같은 기형아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극형을 주시더라도 달게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박흥숙 자신의 죄를 정말 뉘우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박흥숙이 자수를 한 것은 방금 말씀했던 그런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여동생을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그렇죠. 보이는데 네. 또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잘못 이걸 뉘우쳤기 때문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실제 박흥숙은 어떻게 자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우선 버스로 여수에 간 게 아니었고요. 기차를 이용해서 여수로 상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수로 가는 기차 안에서요. 박흥숙은 외항선, 그러니까 해외 단위 배를 탄다는 정모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모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정모 씨가 인민공화국 또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차를 내려가지고요. 이 정모 씨와 같이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박흥숙은 이 정모 씨가 간첩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울역에 내린 뒤에 정모 씨를 간첩이라고 중앙정보부에 신고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박흥숙이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저기 제가 어디 여인숙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꾸 뭐 인민공화국이니 뭐 남조선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남조선이란 표현을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수하랐습니다. 그래요? 댁은 누구요? 제가 박흥숙. 이렇게 된 거겠지. 예. 자, 중정은요. 박흥숙에게 중정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각서를 받습니다. 침묵하던 박흥숙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체포된 게 아니라 자수했다고 진실을 밝힙니다. 변호사 이기용도 항소 이유서를 통해서 박흥숙이 자수한 것이니까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요. 재판부도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박흥숙은 체포된 것이 아니라 자수한 것이 맞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사건 발생 5일 뒤인 1977년 4월 25일 광주경찰서는 박흥숙을 살인,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 산림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에 우리 언론들은 박흥숙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희대의 살인마로 그리는데 집중을 합니다. 당시의 기사 제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총 쏘며 서로 묻게 쇠망치로, 집 뒤 구덩이로 끌고 가 쳐넣고 차례로, 무등산을 하루 2바퀴씩 돌아, 무당골 타잔 범인 파괴 무등산 생활, 무등산 18기 정립. 소림 18기야? 전남의 1호 도립공원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이 사이비 종교의 아성으로 말썽을 빚더니 끝내 살인극. 이거는 엄마랑 엮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있겠네요. 광주 무등산 중턱에 무당, 점쟁이, 박수 등
미신 집단이 모여 무당촌을 형성. 박에 못 친 광주 시내의 집이 세 채. 뻔뻔하게 태연, 때때로 웃음 터뜨려. 도끼 품은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30여 명의 주민들이 낙과 몽둥이로 집단 낭독. 이게 당시 기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예. 자, 철거를 대비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부방으로 만들어내고 파놨던 구덩이는요 졸지의 방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등산에는 무당골이 있고 무당골은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골짜기이고 사이비 종교로 남 등쳐먹고 사는 무당의 아들이 박흥숙이다. 이걸로 몰고 간 거죠. 당시 언론이 이런 식으로 박흥숙의 개인적 일탈과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고 박흥숙이 살던 무등산이 점쟁이들과 무당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기사의 방향을 몰고 간 건 철거반의 잔혹한 행위를 숨기려고 하는 정부의 계략이었습니다. 정부는 언론에게 철거할 때 화재가 났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외압을 행사합니다. 왜냐? 당시 도시 빈민들의 강제 철거는 전국 각지에서 매우 흔한 일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신계열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그리고 도시 빈민 철거에 대해서 당시에 의식 있는 민주화 운동 세력들은 굉장히 많은 도시 빈민 운동가들의 활약이 많았죠. 예, 매우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았고요.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면요.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이렇게 판단한 정부가 나선 겁니다. 사실 불을 지르라고 시킨 것도 광주시청에서 직접 지시한 겁니다.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게 뿌리 뽑으라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죠. 불만 지르지 않았다면 4명이 사망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시 광주시청의 지시는 인권을 유린한 아주 잔악무도한 행동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재 도구를 빼라고 할 때 박흥숙이 협조를 했잖아. 협조했지. 그것만 봤을 때는요. 불만 지르지 않았다면 이런 살인 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불 안 지르고 그냥 철거니까 네. 그냥 밀어버렸으면 되는데. 근데 이 불을 질렀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불을 지르는 의미는 철거의 의미가 아니라 죽으란 얘기지. 말살의 의미 씨발. 아니야. 말살의 네. 의미. 아니 집에 불을 지르면요. 그 사람들은 당장 어디 가서 삽니까? 그렇지.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막다른 골목에까지 사람을 몰고 간 거죠. 그렇다면 왜 광주시청은 이렇게 무리하게 철거를 집행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전국체전이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일단 전국체전 열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가를 할 거고요. 그러면 무등산 도립공원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시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 아니야. 일단 왜 우리 그렇죠. 우리 군대 때 그랬잖아. 우리 내가 말이죠.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영삼이 형 그때 에이페인가 뭐 있었어. 그래 부산에 온다 그랬어. 근데 영삼이 형이 부산에 오는데 우리 부대에 올 일이 없잖아. 왜야? 그런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저기 씨발 642 고지에 있는 화장실 청소 다 했다니까 미친 새끼들이. 아니 그리고 나 군대 있을 때도 저기 군단장이 제가 포병 여단에 있었으니까 군단장이 온다는 그런 여단장인가 군단장이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야 진짜 막사 평소에 그냥 쓰던 막사를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미친놈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와 맨날 물광 내고 나 그리고 그때 저기 자유의 다리 밑에 있을 때 홍수가 났는데 그 다리 밑에 길을 다 마자자로 쌓아서 다 했거든. 그랬더니 군단장이 헬기 타고 지나갔어.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우리 설한장 온다 그럴 때 왜 저 우리 예비군 교장이 있었으니까 예비군장 산골짜기 있잖아요. 거기 똥속관도 다 치워. 근데 겨울에 그 똥통이 얼잖아. 얼지. 그 깨가지고 막 치운단 말이야. 똥탑. 근데 사단장이 미쳤냐? 거기 올라가게? 그렇죠. 와가지고 그냥 대대장실에 들어서 커피 한 잔 먹고 가. 그렇죠. 우리도 그 여단장인지 군단장 온다 그랬을 때 나는 그냥 브라보 포대였는데 브라보 포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브라보 차리 포대가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차 와서 대대장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가서 이것도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체전 하니까 올 거야. 그치, 그런데 오겠지.
혹시 무등산을 갈 수 들지 있다. 마라. 그렇지. 그래서 무등산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 다 쫓아내는 이런 미친. 아유. 그래서 이렇게 혹시 올지도 모르는데 이 무등산 도립공원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지정해주신 이 무등산 도립공원에 판자촌이라니 이게 있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였죠. 그래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을까. 맞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무리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망한 철거반원들도 철거를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봐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나라가 너무한 것 같아. 아, 나도 정말 이 일하기 싫다.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로 아주 폭력적이고 난폭한 철거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한 명만 공무원이었고 나머지는 일용잡부. 용역이지. 예.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도시 빈민 그 무동산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 그러나 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거든.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 심정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일이니까 마음이 좋겠어? 좋지 않지. 그러니까 일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결국 죽었던 이 사람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서로 피해자인 그럼, 거죠. 서로 피해자인 거죠. 자, 근데 왜 광주시청에서 이런 걸 저질렀나?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아니 거예요. 그때 당시는 민선이 아니고요 관선이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민선이 된 거는 95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 이거 DJ가 그 90년대 초반인가 90년대에 DJ가 그 단식을 했어요. 이제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된 거야. 아, 우리 DJ 역시. 그래 어쨌든 그래서 민선이 됐는데 이 70년대는 나라에서 지정해주면 그 사람이 시장이고 도지사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광주시장이 누구였냐면 별명이 전폴레옹이라고. 뭐야 씨가 전석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 예전에 나폴레옹이라고 그 저기 미에로 하이바 같은 음료 있었던 거 기억나냐 혹시? 나폴레옹 술만 생각나는데? 나도 술만 생각나. 캡틴 큐랑 캡틴 큐. 양대산맥 캡틴 큐 나폴레옹. 존나 싸구려. 나폴레옹. 싸구려 개술. 똥똥똥똥똥. 구슬 마시면 대가리 터지는. 예. 그 군대 복귀할 때 다리에다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들어갔던. 우리 저 수학여행 갈 때 많이. 그렇죠. 많이 꽁쳐가 묵었어. 그 전폴레옹이라는 별명이 있던 전성콩이었는데요. 박통을 위해서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전폴레옹인데 이 정도 당연히 했겠지. 그렇죠. 자, 이 전석홍은 역시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씨 왜? 늘 그래. 근데 광주시장 전라남도 지사를 역임했고요. 15대 국회의원. 이 15대 국회의원 어디서 지냈겠어? 당연히 한나라지. 당연히 한나라지. 뭘 봐. 자,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명박 선거 대책위 부위원장. 또 한나라당의 싱크탱크라는 여의도 연구소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딱 새누리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말이죠. 이 양반이 시집을 여러 권 낸 시인이야. 시인. 작가야? 작가야. 그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서정시를 만드는 시인이다. 뭐야, 씨. 이 양반이죠. 웃긴 게 이 양반이 쓰는 시 중에 제목이 노점상 할머니 혹은 리어카 행상가 거린 이런 시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막다른 생의 골목으로 내몰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애한을 그린 시지. 아니 씨발 무슨 MB처럼 내가 해봐서 아는데도 아니고 씨 뭐야. 이런 시를 썼던 사람이 이렇게 무동산에 우리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불을 질러라 이런. 아니 뭐 국회의원도 지냈다고 하니까 요새 뭐 국회의원들 그 출판 기념회 그런 거 많이 하고 그랬다는 생각도 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미지 혜택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몰라요. 씨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위쪽에 올라가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자, 이 사건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개발이 만들어낸 도시 빈민의 참혹한 생활을 이야기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경제 개발의 가장 큰 피해자는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농촌 주민들이었습니다. 왜냐? 박정희는 말이죠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거를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출 제일론을 폈는데 그러면서 값싼 제품을 해외에 팔아치워야 했죠. 그런데 그 값싼 제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노동자들이 책임져야지. 그러면. 인건비가 가장 그렇지.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인건비를 줄여야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방법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아치웠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도시의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고 이는 저고가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고가 정책을 쓰면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지? 왜? 저고가 정책인데 누가 그렇죠. 곡식을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곡식을 농사를 져가지고
그 결과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가는 거야. 예전에 저희가 박정희 특집에서 했었죠. 이촌 향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야?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뭐 씨발 뭐 새벽종이 올려내려서 뭐 무슨 뭐 판자촌이 없어지고 초가집이 없어지고 조가라 그러세요. 새마을 운동 살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새마을 운동 하고 나서요. 농촌의 빚이 새마을 운동 이전보다 21배 증가했습니다. 21배 뭐야? 우리 집이 10만 원 빚이 있었는데 210만 원 된 거야. 아, 대출을 뭐 한 1,000만 원 받았다 치면은 2억 1,000만 원. 아휴. 이게 증폭된 게 바로 새마을 운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농촌에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서울 아름다운 이 거리. 그래 서울 러시를 이루게 됩니다. 자, 봅시다. 1960년과 1970년 사이 10년 동안 서울 인구는요 245만에서 550만 명을 넘었었어. 이거 뭐야? 100% 이상 증가를 했죠. 10년 새에 2배가 올랐네. 그 뭐야? 학력이 떨어지고 기술이 없는 이 도시 빈민들은 뭐해? 단순 노동. 공장 들어가고 막노동하고 공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사업화는 이 양반들의 희생으로 발전했다. 그렇죠. 박정희 한 게 우리 박정희 특집도 했지만 박정희 한 게 아니고 우리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해서 씨발 만들었다고. 일베 개새끼들아 좀 잘 들어라고 미친년들아. 짜증나네. 자, 어쨌든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은 돈이 없잖아. 어디 살아? 집을 구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뭘 하냐? 도시 외곽 산기슭에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물들은 뭡니까? 당연히 판자촌이니까 무허가 건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 건축을 묵인했다. 이때는 묵인한 거죠. 그렇지. 자, 봅시다. 당시 서울 전체 집의 16.4%가 웅막이나 판자촌 같은 무허가 주택이었습니다. 1966년 서울 인구 380만 명 중 127만 명이 무허가 주택에 거주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야, 니네 도시 미관을 해쳐. 이러면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강제 철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시 빈민들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이 터지는 겁니다. 정부는 재개발의 명목으로 그동안 묵인해왔던 일부러 이 양반 왜 묵인했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잖아. 노동력 때문에 묵인했던 거는. 그런데 이제 니네 노동력 필요 없어 씨발 이러면서 도시 빈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때 들고 나온 명분이 뭐냐면 무허가였어요. 그러니까 무허가를 묵인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니들은 무허가니까 쫓아낼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묵인하고 있다가 쫓아낼 땐 무허가니까 위법이다 이렇게 쫓아낸 것이죠. 그러니까 위정자들 이 양반들한테 도시 빈민이라는 사람은 필요할 때 써먹고 버릴 때는 뒤도 안 보고 버리게 만드는 그냥 똥 닦는 휴지 정도. 딱 그거네. 사람을 똥 닦는 휴지로 봤던 거죠. 그렇게 봤던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 특집 때 뭘 얘기했습니까? 도시 빈민 강제 이주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 있었죠. 이거 그 강남 개발과 광주 그렇죠. 대단지를 비교해서 얘기했죠. 네. 광주 대단지 사건도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와 당시 정부 사람들 생각이 뭐냐? 버러지 같은 니네 없이 하는 니네 개새끼들은 니들끼리 똥통에서 살아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니들 연락 희생한 다음에 니들은 없는 놈들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쓸모가 용도가 다 사용되면은 용도 폐기됐으니까 니네는 이제 죽어라. 서울 시내에서 안 보이는 저기 꼴통 가서 살아라. 그렇지. 이렇게 해서 쫓아낸 겁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숭인동, 대방동, 대연동, 후암동, 이천동 일대의 무허가 집을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철거민들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목동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지금 이 작가가 살고 있는 목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이 작가 어디 살아요? 그러면 목동 살아요. 그러면 역시 있는 집 자식이야 뭐 이래. 근데 당시의 목동은요 서울도 아니었어. 그렇죠. 안양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목동을 이 사람들이 강제 이주시키면서 목동으로 보낸 겁니다. 이 철거민들을. 자, 그래놓고 이번에는요 목동을 개발한다면서 이주한 철거민들을 다시 한번 강제로 쫓아냅니다. 당시 목동에 살고 있던 철거 대상 집은요 2,359동이었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를 다 포함하면 5,205가구 정도 됩니다. 약 10,000여 명 정도가 되죠. 이들을 쫓아낸 뒤에 정부는 이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목동 아파트 그래요. 단지입니다. 1단지니 7단지라는 그 목동 아파트 이렇게 우리 강제 철거된 강제 이주민들을 쫓아내면서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래놓고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이 작가랑 같이 목동 지나갈 때
그 뭐 자랑스럽게 걸려 있는 그 플랜카드. 미친 씨바 쓰레기 새끼들이지 그 새끼들. 자, 철거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싸게 분양을 해서 자 철거민 너희들도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분양가를요 105만에서 134만까지 책정을 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정부와 대기업이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돈 어떻게 철거민들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딱지 준다고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용산 안 그랬어? 그럼. 똑같은 거지. 자 철거민들은 예. 결국엔 또 다시 서울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 남양주, 부천, 성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 작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임대 아파트 뭐 아무리 싸고 작은 집이라도 뭐 한 3천만 원 될 텐데 근데 그 난곡 일대 그런 무허가 주택이나 그런 게 그리고 난곡 일대에 있는 그런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이 뭐 500에 몇십만 원, 뭐 1000에 몇십만 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아파트가 몇 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그동안 모으라는 얘기인지 뭐 일단 나가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말이 되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도시 빈민 강제 철거 사건이 과연 옛날 70년대에 한정된 얘기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통이나 전통 때문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계천 주변에 있던 상가들이 철거가 되고요. 용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제 철거가요. 결코 과거의 산업화의 유산만은 아닌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명박 시장은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청계천 상인들을 자기가 몇백 차례 만나고 상담하고 토론해서 이걸 해결하고 청계천을 복원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개구랍니다. 처음엔요 분양가를 6천에서 1억 정도의 싼 가격에 가든5 지금 대한민국 미남미녀 가든5 송파에 뉴욕으로 갈까 가든5 예, 송파에 있는 가든5를 이주시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분양가는요 1억 5천에서 8억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정부의 개구라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시기적으로 좀 겹쳤습니다. 용산 참사는 어떻습니까?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 했던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오세훈이가 했던 도시 정비 사업 똑같은 겁니다. 허름한 상가를 강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근데요 여기 이 사람들 권리금 받고 들어왔습니다. 권리금 안 주고 나가라면 이 사람들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리금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용산이니까 예. 지역에 따른 권리금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예. 장사가 잘 되면 있다고. 예. 그 세입자 보호를 안 해주거든. 권리금은 법적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돈이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있는 돈이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는 거지. 권리금이 몇 억씩 주고 들어왔는데 그럼요. 야 그거 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면 나가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야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있는 목 좋은 상가 1층이야. 근데 네가 거기서 네가 저기 막창집을 해. 막창집 하러 갔는데 처음에 권리금 받고 들어갔어. 네. 권리금 주고 들어갔어. 권리금 주고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주인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너 나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특정 가수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평생 모은 돈으로 권리금 주고 상가에 들어왔는데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국가 도둑도 아니고. 이게 박근혜가 말하는 이 떼쓰기야 이게? 박근혜가 늘 뭐 떼쓰기 이렇게 하니까 떼법 뭐 얘기하죠. 이건 생존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떼쓰기라고 매도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역시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인간들은 이 정치하고 서민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걔네 심정을 그 사람들의 심정을 절대 이해를 못하니까는 떼쓰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봅시다. 우리 저 서울에 좀 잘 나간다는 동네요. 권리금 보통 1억 넘습니다. 네. 우리 서민들한테 1억이란 돈은 정말 진짜 꿈 같은 돈이야. 꿈 같은 이 돈을 C8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이제 나갈 때 뭐 딴 사람이 팔면 이 돈 받고 나가잖아.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재개발하니까 나가면 이 돈을 못 받는다고. 그렇지 정부가 하면 못 받아요. 미쳐 이 씨발 이거 짜증 확 나는 거지. 이거 어떻게 짜증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걸 떼쓰기로 평생 뭐 하는데. 야, 이 개새끼들 진짜. 아니 그러면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권리금을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안 그래? 그렇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하든가. 원래 이 권리금이라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해두는 거 그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있는 거를 실정법이 없으니까 인정 못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런 데는 법을 존나게 잘 들이대. 정신 나간 새끼들이지 진짜. 이씨 개새. 아유 씨. 자 용산 참사 이야기를 방금 세다게 했는데 용산 참사 이야기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생각납니다. 용산 참사 일어났을 때요.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이성호가 경찰청 홍보 담당관에게 메일을 하나 보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용산 참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기 서남부 지역 연쇄 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경기 사무부 지역 연쇄 살인사건이 정남규거든. 정남규의 어떤 그 연쇄 살인 사건을 이걸 키우란 얘기야. 왜? 이걸 키우면 용산 참사 사건이 사람들한테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이게 여론 선전하는 거지.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서 파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송호가 뭐라고 메일을 보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 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 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콧물 났다. 씨. 뭐라.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 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이거 다 본 것 같다. 어째? 예.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인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 이거를 씨발 진짜 야 이렇게 자 봅시다. 우리가 왜 흔히 요즘에 연예인 사건 터지면 야, 이 새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음모?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음모야. 근데 이걸 꼭 음모론으로 볼 게 아닌 게 이런 게 정말 이 새끼들이 하는 거 한다니까 이렇게. 그거 진짜 하는구나. 이제 한다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씨발 이상하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치. 이 상황에 갑자기 누가 결혼하고 누가 뭐 하고 뭐 터뜨리고 누가 연예인들 연애하고 그때 그러니까. 그 비하고 그 김태희 건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있었잖아. 뭐 예. 서태지하고 이지아 할 때 아니 있었잖아. 이번 정권 들어서 연예인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쳐. 그러니까 연예인 도박 사건 일어났을 때 김학의 차관 뭐 있었잖아. 그런 거 이게 우리는 그냥 음모론을 얘기하는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메일 보낸 거 봐봐요.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가능한 건가?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근데 지금 방금 경찰에 메일을 보낸 우리 이모 씨, 이 양반이 말이죠. 이 양반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말이죠. 이기택입니다. 씨발 참. 아유. 그래요. 잘한다. 잘하지 뭐. 우리 하여튼 와주테이프 박쥐들이 곳곳에서 서식을 하는 민주당 총재 이기택이 있다. 그래. 자 무등산 타자 박형숙 사건은 그러한 당시의 도시 빈민들 방금 이 세작이 얘기했던 도시 빈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박형숙은 법정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자 박형숙의 법정 최후 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도 그 추운 겨울에 꼬박꼬박 계고장을 내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마을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집을 부숴버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당장 오갈 데 없는 우리들에게 불까지 질렀습니다. 돈이나 천장에 꽂아두었던 봄에 뿌릴 씨앗도 깡그리 타버렸습니다. 돼지 운막보다도 못한 집이었지만 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한 푼의 대책도 없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당국에서까지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 하는 우리인데 누가 달갑게 방 한 칸 내줄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도 있듯이 태사는 한 줌의 흙도 거부하지 않으며 대하 또한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나라의 국민이고 죄 없이 가난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몸으로서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빌고 이웃들의 무사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최후 진술을 보면요. 박홍숙은 이미 죽음을 예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 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물론 고시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만 그런 박홍숙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 당시 70년대 우리 서민의 삶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봄에 뿌릴 씨앗 이걸 원래 우리가 왜 달 모아 묘종이 나오지 달 모아두는데 그렇죠. 이것까지 다 태워버려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왜 그건 죽으란 얘기거든. 죽으란 얘기죠. 왜 우리가 거지들한테 동정은 못할 만큼 쪽박은 깨지 마라 하잖아. 그렇죠. 이건 쪽박까지 깨버린 거거든. 그걸 나라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종까지 다 태워버리냐. 돼지 운막보도 못한 집이었지만 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라도
당장 어떻게 길바닥에 누울 수는 없으니까 비바람이라도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푼의 대책도 없이 나가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야.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희망이나 생존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철거 정책들이 이렇게 좀 무자비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면 대하 또한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는다. 큰 강은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는데 우리 조국은 우리 저 가난한 빈민들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말이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이런 그 최후 진술을 보니까 안타깝게 그지가 없네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김 위원장은 이 사건에 의문을 품고 본격적인 취재 활동을 벌입니다. 이 사건 뒤에 숨은 철거반의 추악한 이명과 행정력의 문제 등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희가 만약 박흥숙이 그냥 단순한 살인자였으면 이런 활동이 없었을 텐데 박흥숙에 대한 구명 운동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김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부산 미문화원 방어사건 배후 세력이 이제 김 위원장이고 김 위원장 또 새누리당 에이씨 진짜. 하지만 이런 그래. 박흥숙에 대한 구명 운동에도 불구하고요. 박흥숙은 1980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1977년에 잡혀갔죠.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80년 12월 24일 날 사형에 처해졌는데 보통 사형수가 3년 정도 지나면 무기로 가잖아.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박홍숙도 기대를 많이 했는 것 같아. 근데 3년이 딱 되는 그 이제 12월 24일 날 집행을 한 걸로. 네. 많이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1980년 12월 24일 날 사망을 했기 때문에 5.18을 감옥에서 겪었습니다. 근데 아까 세장 말대로 통방을 하면서 80년 광주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흥숙이. 그러면서 대단히 가슴 아파했다고 그러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박정자 씨 여동생이죠. 동생이었죠. 근데 이 오빠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 손가락질도 받았고 그래도 뭐 천막집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을 피하며 살았겠죠. 80년 5.18 일어날 때 모친이랑 같이 식당을 했다 그랬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그 광주 도청의 시민군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밥을 지어가지고 무료로 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2007년 제1회 5월 어머니상을 수상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홍숙 집안은 전라도의 한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까 왜 내가 줬더 재미없는 영화 보지 말라고 했던 영화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태산 박홍숙 거기 포스터가 말이죠. 전라도 새끼가 깡패밖에 더해 이런 맞아요. 타이틀이 그겁니다. 타이틀이 있었어. 타이틀이 있었는데 사실 그 타이틀은 어떻게 보면 도발적 타이틀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또 나타낸 것도 그래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항상 차별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는 좀 재미가 없었다. 재미뿐만이 아니고 너무 판타스틱하게 갔어. 따오로 만들어서 짜증 확 나네 진짜. 물론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다큐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거칠고 수용을 못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친구를 결합시켰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 박홍숙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박홍숙이 사람을 내밀어 주는 건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렇죠. 또 피해자들이 계시니까. 예, 그럼요. 그분들 가족들은 얼마나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죠? 박홍숙 사건을 미화해서는 안 되지만 당시 언론처럼 무조건 박홍숙을 인면수심의 살인범으로 몰아서도 안 된다. 박홍숙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뭐였는지, 왜 우리 도시 빈민들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었는지도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그게 단순 1977년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88년 올림픽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 빈민으로 쫓겨나가지고 성남으로 혹은 안양으로, 그죠? 또 목동으로 쫓겨가가지고 아니 그 토굴 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암흑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거를 박흥국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했다고 보고요. 자, 이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박흥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원고 잠깐 읽을 때도 되게 울컥울컥했는데 방송하니까 더 울컥하다. 근데 일단 박흥숙이라는 사람의 그런 죄는 분명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긴 했지만 뭐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긴 하지만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참 사람도 뭐 좋고 그랬다는데 인간적으로 그런 극단의 극악한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그렇게 끝까지 살려고 버텼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반성하는 모습 같은 거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그 4명의 철거 반원들, 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적인 번뇌나 고통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가 김대김에서 그렇게 썼나요? 정관전효 인용하면서 뭐 무너지는 담벼락에 서 있지 않는다고 썼는데 아까 이 작가가 말한 대로 그 역사에서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들을 잘 가슴 깊이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정부가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런 경제 성장 위주의 발전 위주의 그리고 외관 위주의 그런 정책을 피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인간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나쁜 정책을 펴는 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자기네들 죄를 덮으려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80년대 집회할 때 저는 80년대까지도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수구적인 세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것들이 학생들이 전경을 구타하고 때리고 돌 던져서 전경을 피 흘리는 장면만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뭐 수많은 훈련된 중대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때려잡고 학생들을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하다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까운 경찰들의 목숨도 잃고 그랬던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터지면 원인을 쫓아가서 원인을 해결해야 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반성하고 끝까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쓰자. 성남 대잔치 얘기를 저희가 방송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대외적인 퍼포먼스를 위해서 상계동에 살던 철거민들이 김포 두렁에서 움막을 치고 살았을 때 정부는 그들에게 올림픽 기간 내에는 고개를 내미지 말라라는 그런 인간 이해 대접을 했습니다. 암사동에 지금은 현대아파트 들어서 있고요. 그전엔 거기는 빈민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결국에는 밀려났습니다. 빈민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렇습니다. 도시에 겉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는 과연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과연 그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지 못할 거면서 자기네 편할 때는 국민이라고 이름 붙이고 자기네가 필요 없을 때는 빈민이라는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사는 한 줌의 흙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대하 또한 한 방울의 물도 거부하지 않았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저희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인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고요. 대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보수 정권은 복지는 시혜라고 생각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주기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대중형이 말한 게 있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권이다. 인권이란 게 뭡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게 인권입니다. 복지는 그런 겁니다. 70년대 지금 방금 말한 박홍수 사건도 그렇고 도시 빈민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복지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 이명박 박근혜는 퍼주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퍼주기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다 우리와 똑같은 국민들이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국민이다. 복지는 인권이라는 대중형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 펀딩 소개하면서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펀딩이 좀 길어요. 일단은 제가 앞으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가 옆에 육도락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근데 육도락 가게가 저희 EJ 팬이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육도락 우연이었죠. 이 안가 공사하면서 이제 육도락 사장님 육도락 가서 점심도 많이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장님께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귤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뭐 편지 좀 읽어드리면은 멀리서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는 소심한 귀농 5년차 애청자입니다. 물론 흔하디 흔한 귤이고 해서 보낼까 말까 주저하다가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농사지은 수확물이라 나름 얄팍하게 의미를 실어 보냅니다. 약소하지만
집도 친환경으로 지은 것이라서 못생겼지만 마무리 안가 공사 하시면서 방송하시다가 목이라도 축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kg 박스 귤은 비상품이지만 저희들은 여기서는 감귤 주스나 감귤 에이드로 먹는 것이니 오해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쓰다가 글이 엉망입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제주 대글이 뭐 이렇게 보내셨네요. 울컥하네. 근데 안가는요 정식 오픈 아니고 그냥 가오픈입니다. 가오픈 했으니까 그래 가오픈이어서 안주도 젖도 맛도 없고요. 서비스도 엉망인데 심심하시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조합원 여러분들이나 EJ 팬 여러분들께 이 박사 또 다시 한번 울컥했어 지금. 아니 저 개새끼 맨날 울컥해. 감사드립니다. 적당히 해 이년아. 그리고 제공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공 박한별, 양규선, 김건호, 천부인, 여지은, 김민재, 라만차, 도연일, 전계숙, 카프리, 김영선, 셰프 손, 물보라, 이준용, 고양섭, 흑백사진 최승, 김태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고 떠나시는 님 나를 두고 어디 가나 노을빛 그 세월도 님 싣고 흐르는 물이로다 마지못해 갈았으면 아니 가지는 못하여도 말없이 바라보다 니 물리고 나도 운다 둘 곳 없는 마음에 가릴 수 없는 눈물이여 가시려는 내 님이야 자기로 왜 길어세 님을 향해 피던 것도 못내 서러워 떨어지면 지는 소산에 바라보며 님 부르다 내가 운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말리 떨어진 곳 내 못 가도 내 못 가도 님을 살펴주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말리 떨어진 곳 내 못 가도 내 못 가도 님